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시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요즘 우한 폐렴이라고 그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좀 갑자기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샀는데 제대로 읽지 않았던 책입니다. 전염병의 세계사. 저자는 윌리엄 맥닐이라고 2016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시카고 대학 역사학과 교수셨고 미국 역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명한 어, 그 역사학자신데요. 이분이 전염병 좀 요치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슨 어떤 정치적인 일, 경제 무슨 제도 이런 걸 갖고 세계 역사를 바라보는데 어쩌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질병이 세계사를 바꾸고 결정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재미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염병이었다는 거죠. 이사분이 가장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왜 인류가 이렇게 많이 사는데 대부분 다 온대 지방에 살고 인류가 결국 정복하지 못한 곳은 어디냐? 아프리카 아마존 같은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뭐 저 북극 같은데도 사실은 동물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거기서 제일 센 동물은 인간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프리카는 아직도 코끼리, 표범, 사자 이런 것들이 하마 이런 것들이 살아남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온대 지방이나 북극 지방에도 맘모스 같은 커다란 동물이 살아 있었는데 인간이 여기에 진출을 하자마자 다 전멸해 버렸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정말 이런 동물들을 싸그리 잡아먹는 무서운 존재인데 이상하게 아프리카 아마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더운 지방은 아직도 그 대형 동물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인간이 거기서 제일 세다고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 사자가 세서가 아니라 모기하고 채채파리가 옮기는 말라리아나 수면병 같은 것 때문이라는 거죠. 즉 이렇게 더운 지방에는 인간을 뭐 이렇게 파리 목숨처럼 축축 죽이는 이런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질병들이 아프리카의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다. 불과 한 100여 년 전에 크리미아 전쟁에서 전사한 영국군들을 보면 총을 맞아서 전사한 영국군 한 명당 그 10배가 되는 10명의 영국군이 이질로 사망했답니다. 이렇듯이 그 예전 전쟁은 사실은 전투에서 죽기보다는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거죠. 영국군이 또 참전한 보불 전쟁을 보면 그 전사한 사람 한 명당 5명이 또 병으로 죽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일 전쟁, 러일 전쟁 그에서 일본군이 세상을 감탄시켰는데 그 이유는 그 일본 해군이 러시아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그때 일본 해군에서 전사한 사람 한 명당 25% 0.25명만 즉 4명이 총 맞아 죽으면 한 명만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그게 당시는 엄청나게 일본군이 선진군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정말 그 병으로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시골 그 군인들하고 도시 군인들을 모아놓으면 시골 군인들은 농사를 져서 막 건강하고요. 도시 군인들은 막 병에 찌들고 제대로 못 먹어서 비리비리한데 좀 있으면 시골 군인들이 다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죠. 도시 군인은 괜찮은데 왜? 도시 군인들은 어려서부터 많은 질병에 노출돼서 면역력이 있는데 오히려 이 건강한 시골 군인들은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어서 처음으로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갔다가 병에 걸려서 다 죽고 하는 것을 역사책에 많이 나와 있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 보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죠. 즉 북쪽에서 아리아인들이 내려와서 인도를 정복했는데 이 사람들이 인도 원주민들은 무력으로 금방 정복했지만 이 원주민이 갖고 있는 전염병이 자기네들한테 번지면 금방 픽픽 쓰러져서 죽으니까 아마 그래서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서 저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지 마라. 우리는 지배층인데 이 지배받는 층은 우리한테 가까이 오면 안 된다라는
어떤 사상을 만들었고 아마도 그 기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질병을 옮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사실 인도 제국이 특이한 거는 유럽에 있는 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또는 그 중앙아시아, 이란, 이라크에 있는 제국들은 온대지방이라서 병균이 많지 않은데 인도는 열대지방, 아프리카나 아마존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되게 덥기 때문에 질병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스트 제도로 간신히 대제국을 유지했고요. 또 하나 인도의 특이한 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도에는 많은 그 북쪽에서 많은 군사들이 가서 인도를 점령을 합니다. 뭐 무굴 제국 이런 게 다 뭐 이슬람교들이 가서 점령하고 이런 계속 역사가 되풀이되는데 인도가 그렇게 큰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이란을 정복한다든지 중국을 정복한 적은 없거든요. 그럼 왜 이랬을까? 그 이유를 저자는 인도는 간신히 이 제국을 유지하지만 질병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그 힘이 없고 생산성이 떨어져서 외부를 정복할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본다. 물론 이 저자는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질병에 관한 전쟁을 하거나 무슨 경제를 어떻게 했다거나 이런 자료는 많이 남아있고 왕이 어떻게 했다가 많이 남아있지만 전염병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 조금 추측에 불과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역사가 쓰여진 다음에 중요했던 질병으로 천연두와 홍역, 이게 제일 처음에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한 1600, 700년 전에 유행했던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1000년 전에 패스트, 그 다음에 최근에 콜레라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천연두와 홍역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라고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죠. 이분이 그리스의 당시 병에 대해서 자세히 썼는데 그걸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우리 인간에게 만연한 천연두와 홍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멸망할 시기에 갑자기 여러 문헌에서 천연두나 홍역으로 보이는 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멸망도 무슨 게르만족이 쳐들어오고 이런 것보다는 이 남쪽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천연두와 홍역이 로마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서 국력이 급속히 쇠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때 갑자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여태까지 로마의 신들을 버리고 그 기독교로 그 국교를 바꿉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저자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달리 환자가 있으면 돌봐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천연두와 홍역이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 그래도 돌봐주면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의료 행위를 같이 하는 기독교가 로마의 신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개종을 한 결과가 아닐까 또 얘기하고 있고요. 뭐 이런 생각을 전부 다 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사실은 잉카 아즈텍 문명의 몰락입니다. 불과 스페인 사람 두미 한 100명, 200명을 데리고 가서 뭐 피사로 이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수만 명의 군대가 있는 잉카 아즈텍 문명과 싸웠는데 아무리 스페인 사람이 전투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수만 명의 문명을 죽일 수 있냐. 이거는 천연두와 홍역이 아직 없었던 신대륙에 이 천연두와 홍역을 가져갔다는 거죠. 스페인 사람들이. 다행히 이 스페인 사람들에겐 다행히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는 그에 맞먹는 질병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종교와도 연관되는데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단순히 잉카 아즈텍 사람을 많이 죽였을 뿐 아니라 여태까지 자신들이 믿던 신이 있는데 갑자기 카톨릭을 믿는 스페인 사람들이 왔는데 이 스페인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고 자기네만 병에 걸려 죽기 때문에 아마 이 신대륙에 있는 원주민들은 우리 신은 힘이 없구나. 이 카톨릭 신이 우리 신보다 훨씬 강한 신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또 재빨리 개종을 해서 그 병으로 쓰러지거나 재빨리 자기 종교를 버리고 항복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났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재밌게 본 예가 이걸 다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사례가 이 책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호주의 토끼들입니다. 유럽에서 처음에 호주에 원래 호주엔 토끼가 없었는데 토끼를 들여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토끼들이 천적이 없으니까 여우나 뭐 이런 천적이 없으니까 갑자기 호주에서 너무 많이 번식을 해서 풀이란 풀을 다 뜯어먹어서 호주에 양을 키우는 목장들이 또는 소나 양을 키우는 목장들이 풀이 없어서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호주 목장주들이 연구를 한 결과 이 유럽에서 들어온 토끼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남미 토끼들의 병인 점액종증이라는 병균을 들여와서 고의로 토끼들에게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끼들 사이에 이게 쫙 퍼지자 첫 해에는 토끼의 99.8%가 죽었답니다. 거의 다 죽었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살아남은 0.2%가 자손을 번식하고 얘네들은 아마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7년이 지나자 이 병에 걸린 토끼 중에 75%는 면역으로 살아남고 25%만 죽었다고 하는 거죠. 요게 그 인간 사이에서도 그리고 그렇지만 이렇게 25%가 살아남지만 이 병의 타격이 너무 커서 원래 토끼가 이 점액종증이 들어오기 전에 100마리였다면 그 다음에 20%인 20마리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인간 사회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졌을 거라는 거죠. 처음에 홍역이나 천연두나 패스트가 들어오면 뭐 99.8까지는 안 돼도 한 90% 정도의 사람이 죽고 그런데 살아남은 10%가 그러니까 그래서 문명이 없어진 적도 있지만 그래도 20% 30%가 살아남으면 그 20% 30%는 면역력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다시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해서 토끼는 7년이 걸렸는데 이게 이제 인간으로 치면 한 100년에서 150년이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7년이면 토끼는 벌써 한 5번 새끼를 낳는 거랍니다. 그래서 6번, 7번. 그래서 이런 토끼들의 그런 거 생각하면 인간이 한 5번 이렇게 5제너레이션을 내려가려면 150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전염병에 세게 한 대 맞았을 때는 그 사회가 회복하는 데는, 그러니까 뭐 완전 회복은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는 한 150년 정도 걸렸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어린이가 죽으면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전염병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하기 전엔 정말 힘든 일이었고 결국 면역력이 없는 어린이들은 어느 정도 죽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 병을 이기고 살아남은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른이 살아있으면 계속 경제력도 살아있고요. 또 그 자식을 더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들이닥쳤을 때 어른이 살아남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어른이 살아남으면 사실 그 사회는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어른이 한 번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생기면 그 전염병이 앞으로 오면 어린 아이들의 일정 부분은 죽이지만 그 사회에 어른들이 살아있어서 또 자식을 낳고 경제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사회는 그때부터 이 질병과 안정적인 시기에 들어갔다. 다만 이제 잉카 제국이나 아즈텍 제국처럼 처음 병이 갔을 때 어른들도 면역력이 없으면 이것이 어른들까지 깡그리 죽이기 때문에 그 문명 자체가 사라지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면역력이 생긴 질병과의 안정적인 균형을 갖게 된 사회가 그렇지 못한 사회와 전쟁을 하게 되면 사실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질병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거죠. 이 질병이 종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 역사학자, 미국 역사학회 회장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도에는 불교 힌두교가 있고 중국에는 유교가 있는데요. 인도의 불교 힌두교는 그냥 착하고 근검절약하고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데 중국의 유교는 이 세상을 잘 다스려서 좋은 세상으로 만들자 라는 실질적인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죠. 이 저자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은 날씨가 온대지방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 농사를 짓는 농민을 잘 다스리면 나라가 부강하게 될 수 있는 반면 인도는 질병이 너무 만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 도저히 정치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나쁜 그 전염병이 막 창궐하고 있어서
이것을 억지로 인간이 해서 되지 못한다라는 사상이 종교에도 깔려 있다는 겁니다. 중국도 사실 황하는 그 춥고 이렇고 그 삭막하고 양쯔강이 훨씬 더 물도 많고 쌀농사 짓기도 적합한데 사실 문명은 황하에 생겼고 양쯔강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황하는 춥기 때문에 병균이 겨울이면 싹 죽지만 양쯔강은 더워서 병균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그 양쯔강 유역을 하면 병으로 다 죽고 해서 그 진출을 못했다라는 거죠. 어떤 종교와 얘기를 좀 나오는데요. 18세기, 19세기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의학이 발전하고 그래서 천연두, 콜레라 등의 예방접종이 되면서 이런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이 질병은 어떤 신의 채찍이다. 신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왜냐하면 뭐 칼로 찔려서 죽으면 누가 나를 찔려 죽였는지 다 보이지만 질병이라는 거는 그때까지 세균이란 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는 신의 뜻이다. 그래서 사실은 질병이 이렇게 만연하는 게 종교가 번성하는 중요한 자양분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 질병이 과학에 의해서 정복되기 시작하죠. 사실 이게 약간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질병이 좀 그 예방접종으로 사그라드는 기미가 보이자 사람들의 믿음이 종교에서 과학으로 옮겨왔고 그것이 과학을 더 서포트해서 과학 발전을 이바지했다. 이제 이런 왜냐하면 뭐 교회가 아무리 기도하고 절에 가서 아무리 빌어도 병이 안 났는데 예방주사 의사가 탁 놔주니까 병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과학으로 바꾼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예전에는 그리스 로마가 번성했는데 요즘 보면 다 그 유럽의 중심이 북유럽에 있죠.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뭐 더 올라가서는 스웨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남쪽 지방에는 결국 아프리카에서 질병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초토화했기 때문에 이런 질병으로 남유럽이 쇠퇴하자 북유럽이 찬스를 잡아서 한 것이다 라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뭐 재미있는 추측들이 있는데요. 그 패스트는 사실은 그 몽골 제국에 의해서 번진 것이다라는 설이 많고요. 그 이유는 이제 패스트균을 가진 몽골 군사들이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전 세계로 이제 정벌을 떠나면서 그것이 유럽이나 이런 곳에 많이 퍼지게 됐다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패스트는 이제 쥐에 있는 그 벼룩에 의해서 기생하는데 이것이 이제 말이나 사람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나라가 이걸 퍼뜨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패스트가 원나라가 중국을 점령한 다음에 한 100몇 년 후에 패스트가 중국에 엄청나게 번짐으로써 중국 인구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경제가 위축되면서 이제 지도층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로마도 그렇게 망했지만 그 중국 사람도 몽골 사람이 와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면 여태까지 그냥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다 우리가 죽고 이러는데도 몽골 사람들이 뭐 우리한테 대한 대책이 없다. 그래서 악이 받친 거죠. 또 몽골 사람들 자기도 패스트에 이제 피해를 받겠죠. 그래서 한족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명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이때 보면 명나라의 주원장도 고아였는데 그 이유가 자기 엄마 아빠가 전염병에 죽었습니다. 그게 아마 패스트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백제하고 일본이 친했잖아요. 백제 성왕이 일본에 불교를 전달해 줬는데요. 일본 역사서를 보면 이때 불교와 함께 전달해 준 게 천연두였답니다. 그래서 백제 성왕이 일본에 사신을 보낸 이후에 일본은 그 이후에 한 100몇 년 동안 천연두가 창궐해서 일본 사람들이 엄청 죽어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미안한 감정이 드네요. 황열도 저는 하나 이상했던 게 그 루지애나가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프랑스 땅이었는데 그 나폴레옹이 이 루지애나를 미국에 팔아넘깁니다. 그게 아무리 그 돈이 필요해도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큰 땅을 남의 나라에 팔까 했는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프랑스 군을 정확히는 루지애나지만 아이티 등에 파견했는데요. 루지애나 근처에 그 프랑스군을 파견했는데 어느 달에 황열병이라는 게 돌아서 프랑스 파견한 정예군 33,000명이 한 달 만에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뭐 한 달 만에 3만 명이 죽는 이런 지역에 우리 군대를 또 보내봐야 이게 소용이 있겠나. 이 군대를 못 보내면 이거 유지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팔자라고 해서 루지애나를 팔았다고 하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게 그 정치적인 무슨 이유나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말 전염병에 의해서 많은 것이 좌우된다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저자가 좀 특이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세균이 인간에게 그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거를 미식이생이라고 하는데 거식이생도 있다. 즉 무력을 앞세운 정치 권력은 장인애들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생산하지도 않으면서 생산자들의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세균들에게 피를 빨아먹히고 또 한편은 이 군사력을 가진 정치인에게 피를 빨아먹기는 세금 등의 형태로 두 가지 그 기생충이 우리 몸에 달라붙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거시기생도 이 세균에서 배운 것이 있는데 세균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인간을 공격하는 세균은 처음에 인간을 다 죽일 것처럼 보이지만 뭐 의식은 없지만 결국 어떤 메커니즘이 돌아가냐면 내가 인간을 다 죽여버리면 사실은 그럼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자기도 죽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다 죽이지 않고 어느 정도 숫자를 유지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메커니즘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두가 우리가 옛날부터 있었던 병이라고 보는데요. 뭐 예전에는 처연두나 무슨 패스트 같았겠지만 이 수두가 우리랑 일정 어떤 계약을 맺은 것처럼 수두는 막 괴롭긴 하지만 수두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수두는 우리 몸속에 계속 있다가 나중에 대상포진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수두는 우리 몸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수두가 인간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도 그냥 그 인간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자기도 목숨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시기생도 결국 공자님과 같은 분들은 이 농민들을 잘 살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메시지는 만약에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농민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럼 너희가 농사 지을래? 누구한테 너희가 그 세금을 받겠냐라는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일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에서 피를 뽑는 그게 전염병이 됐든 군사력을 가진 정치권이 됐든 이런 관계가 인류 역사상에서 참 계속되는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염병, 어떻게 보면 전염병 또는 기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즉 제가 역사에 좀 관심을 가서 보다가도 결국 이때 무슨 화산이 폭발하거나 태양이 온도가 줄어들어서 세계 기후가 추워져서 그 제국이 멸망한 것이 아닌가. 그 제국 사람들이 특별히 못하거나 뭐 뇌물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또는 이런 질병이 창궐해서 죽은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도 한번 역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